명절 연휴가 막바지로 다다르면서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명절에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인데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 명절마다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밥상머리에서 오르게 될 정치권의 화두를 또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이번에는 올랐을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추석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호소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야 되는 정치권이 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의대 증원 문제가 많이 밥상머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뭐 자세한 거는 이따가 드릴 건데요.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는 의사들은 늘려야 된다. 의대는 증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그러니까 주류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면서 이게 그 임기 후반기에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데 이제 관심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예. 또 한편 야당 쪽으로 가보면 이재명 대표의 10월 유기설, 그러니까 10월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하고 위중조사 문제죠.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그 재보궐선거하고 맞물리면서 재보궐선거에서 뭐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든지 그러니까 전남 쪽에 지자체 선거 두 개가 있는데 뭐 이 중에 이제 한 개라도 이게 그 조국혁신당 쪽에 군수를 넘겨주면 이재명 대표의 10월 유기설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께서는 이번에 국민들이 어떤 이슈로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엄 수장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명절 차례상 차림을 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이 명절 차례상, 그러니까 명절 밥상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비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은 웬만한 가정에서는 차례상 차리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좀 부담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을 화두로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민생 문제에 있어서 큰 진전이 없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의료 대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응급실 뭐 뺑뺑이라든지 또 구급차 뺑뺑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그 추석 연휴 중간에도 나타났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들, 또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 하는 어떤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그렇게 지지율이 폭락하게 됐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됐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도 사과도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명절에 국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모두 물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의료 공백 우려 커지고 있는데 여야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물밑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당 대표의 모습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모두가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본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을 좀 완화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보신 것처럼 여야 양당 대표 모두 의료 공백 해소에 발벗고 나선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그 모 의사단체 대표를 만나서 이거 해결하려고 또 노력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대표는 가장 큰 추석 이슈로 이 의정 갈등 문제, 의료 대란 문제를 꼽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한 달 넘게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고 주장한 것은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의료계를 대화의 테이블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보자. 이런 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취임 한 두 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트리플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본인 차기 주자 지지율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 승부수로 의대 정원 유예안을 이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첫 번째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의료계가 워낙 완강하게 백지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말로는 이게 의료 대란, 의료 개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레토릭,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권의 의료 대란 이 논란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이 차별화 문제는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차별화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저는 이게 바로 아직까지는 대의 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수시 모집이. 예. 내년도 이게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원을 엿가락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2026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용산과 차별화 승부수는 대의 명분이 다소 약하다. 그러면서 트리플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됐죠. 그리고 추석 명절에도 계속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추석이 연휴가 끝난 뒤라도 설득을 잘해서 협의체를 출범시키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입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글쎄요,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열린다면 어떤 전환점이 마련이 될 텐데 지금 같아서는 과연 돌파구가 마련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의 큰 방향,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고 또 우리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나 커다란 이제 공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그 방법인 거죠. 예. 근데 이 사태가 불거지게 된 배경이 6개월 전에 어쨌든 정부가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을 2,000명을 확정하고 각 대학별 정원까지 일방적으로 배정에 밀어붙이면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고 의대생들이 유급하고 이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 전공의 임용 예정 TO의 87%가 사직을 했습니다. 11,700명 정도가 사직을 했는데요. 의료 붕괴는 지금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여당 내에서도 2026년도 그 정원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해서 2025년도 정원도 조건 없이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의 진전이 되지 않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이제 용산과 차별화가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의 그런 완강한 입장이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 그 중재의 노력을 기울일 수 없도록 하는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의대 정원이라는 게 6개월 전에 확정된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그 정원에 따라서 의대생들이 뽑힌 것도 아니에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조건 없이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의 테이블에서 합의를 통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지 계속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부가 하나도 그 정부 입장을 변화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대화하자 그러면 아마
전공의 단체나 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런 여야 의정 협의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 나온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간의 사이에서 이견을 좀 좁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이제 출범이 불발됐고 추석 이후에도 사실상 이게 저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안이 쉽게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력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 방금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의대 증원에 대한 기본 방향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응급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사를 증원해야 되는 어떤 이제 명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의료 대란 해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5월 달에 만났지 않습니까? 양자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는데 이때도 이재명 대표는 대략적으로 의대 증원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 증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020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수를 내놔야 되고 그리고 이 정부가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로 이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응급, 지역, 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확실히 내놓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백지화 내지는 이제 3인에 대한 경질 이런 것들을 이제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 대통령 사과 문제도 거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원점 백지화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가 원점 백지화로 이렇게 가게 돼 버리면 여권 전체가 공멸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걷어찼다고 비판을 했어요. 이 정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할 가능성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어디까지 변화를 해야 이게 좀 해결책이 마련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현재로서는 정부가 입장 변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완강하게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저는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지 애초에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의료계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정원안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야당과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이건 정부 권한하에 있는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당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건데 이번에 그 2,000명이라는 증원안은 아무리 이제 지역 필수 응급 의료 체계의 기초가 굉장히 허약하고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명이 도출된 건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의료계를 향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합의안을 가져오면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부가 일단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을 거꾸로 던지는 식의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야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보고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사태를 초래한 이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해달라라는 거고 2026년도 정원안을 포함해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그 의대 증원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정도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 목소리가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당 내에서도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거나 찍어 누르고 있는 거고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6개월만 어쨌든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는데 앞서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듯이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의료 붕괴가 진짜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 사태에서 이 상황에서 당위를 강조할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응급실 붕괴부터 시작해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종교계가 윤활유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어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만나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총무원장은 또 의대 증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여권의 의료 대란 갈등을 좀 즐기는 측면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응급 의료 붕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 응급 의료하고 의대 직원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의 대다수가 종합병원, 특히 이제 응급실에 주로 배치가 돼 있는데요. 전공의들은 수술의 주체가 아닙니다. 환자가 오면 일단 응급 처치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병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그 뭐 전임이라든지 의대 교수한테 보고를 해서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 전공의 파업이 그러니까 이 의료 그러니까 그 응급 의료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심한 과도한 저는 비판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어떤 진료 참여를 제도화한 간호법도 통과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그 응급의료 수가에 대한 현실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전공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87%이 정도 이탈하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응급의료가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수술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응급의료가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술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공의가 직접 집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야당이 너무 공세에 치중하면서 정부를 그러니까 그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소방 노조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소방청장이 추석 명절 동안에 일선 소방관들이 언론 접촉을 하지 말라 좀 제한했다 이런 논란인데요. 노조 측에서는 이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다른 입틀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둬야 될 것은 어쨌든 이런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응급실 붕괴나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치들의 최선을 다하기보다 어쨌든 관련자들의 입을 틀어막는데 더 주안점을 두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이 제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언론 접촉을 할 시, 그것도 이제 업무 이외의 시간에 그걸 다 일일이 부서장한테 보고한다는 것 자체는 지나치게 공무원들의 이제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노조에서 항의 차원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가리려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할 게 아니고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개혁이 당위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 수를 늘려야 되고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당사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한데 그걸 정부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근거도 불충분한 채 밀어붙이면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의사 숫자를 늘린다는 게 이제 전문의 숫자를 궁극적으로 늘리는 건데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있고 의대생이 있어야 전공의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 전공의들의 그 티오의 87%가 사직을 했으면 이제 의학 전문의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응급실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 응급실 붕괴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아니라고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가름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 직전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죠. 대통령실이 공개했던 인사 영상에서도 김 여사 모습이 드러났고요. 이런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그러니까 이 부당한 공세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쟁용어로 지저분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보면 마땅히 할 일들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민주당의 프레임이 악마화 프레임이 막 먹히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악마의 여성성은 마녀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마녀처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물풍선에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지저분한 정치 공세다, 민주당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2018년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 단독으로 이제 방문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장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가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본인이 이 VIP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 조금 즈음해서 당시 임종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러니까 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석 직전에 나왔던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로 알려진 그 손모 씨의 그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판결을 보고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론 내린다고 했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결론 내릴 거라고 뭐 보십니까? 그 전에 1심 판결이 그 손모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대통령실은 그걸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조금 더 두고 보겠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그런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그 주가 조작의 쩐주로 활동했던 그 손모 씨는 2차 주가 조작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아시다시피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에 다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모녀의 그 3개의 계좌에서 48건 이상의 그런 이상거래, 통정매매라고 하죠. 이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걸 비단 그 통장을 맡겨놓고 1인 매매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전화로 매수 주문을 하고 매도 주문을 하고 했던 것들이 문자로 했던 것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손모 씨보다 방조의 정도, 관여의 정도가 훨씬 더 깊다는 거죠.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한 거고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논리가 저는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저 손모 씨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수사 결론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전향적인 그런 어떤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고요.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공개 활동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입니다. 공개 활동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과나 해명이나 그런 입장을 한 이후에 특히 이제 명품백 받은 거 그게 아무리 법적으로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 부적절한 행동을. 그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이 저렇게 공개 활동 나서서 또 마포대교 가서는 대통령 영부인의 그 격려 위로 방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여론의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걸 단지 무슨 야당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지금 상황에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런 행보 이게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의 비판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관련해서 반론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일단은 이게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손모 씨와 달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 3개를 그 주가 조작범들한테 맡겨서 주가 조작하는 그런 공범들이 그걸 갖고 이제 매매를 한 건데요. 이번에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톡으로 주고받은 그런 이제 메시지까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 이게 그 뭐 실정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정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서법하고는 배치가 될 수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건이 다 수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뭐 입장 표명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명품 가방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사심의위가 아직 남아 있고 24일 뭐 개최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그 검찰의 수사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에 입장 표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이런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또 이게 각 단계마다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을 갖고 우리가 뭐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석 연휴가 끝나고 19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네요. 본회의를 열겠다고 오원식 국회의장이 밝혔는데 여당은 협조하기 어렵다고 했고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본회의에 붙여질 가능성 그리고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 지금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두 가지 법안인데요. 두 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여당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한테 또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상황이 이제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어쨌든 여론은 또 한편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제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쨌든 해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내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리고 용산의 반대에 부딪혀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또다시 이게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뭔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김건희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가 조작 그 사건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어쨌든 법률적인 논란까지도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혐의까지도 그 적시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여당이 이걸 외면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구성원들한테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좀 이슈가 됐습니다. 갤럽 자체 조사에 이어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말씀하신 대로 최저치를 이제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개혁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략 이제 한 달 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그동안은 의대 증원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위치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들고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의료 개혁에 대한 신뢰도를 타격을 했고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집요한 악마화 공세, 윤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 공세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야당의 악마화 공세를 이제 꺾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총선 이후에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차단벽 이런 게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의대 증원에 대한 논란이 좀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 9월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난맥상들을 정리를 하면 재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윤 대통령 지지율 20%는 대략 저는 그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세를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는 11월이면은 윤 대통령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고요. 다시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은 어떤 점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좀 전환해야 되고요. 또 여야 모두와 대통령께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된다. 지금 여당과도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야당은 둘째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 당선 이후에 당 지도부하고 공식 만찬을 잡았다가 이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이게 이제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는데
추석 이후에도 과연 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한동훈 대표를 패시간채로 뭐 일부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일부 지도부만 선택해서 만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이 지지율의 위기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느껴야 될 대통령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반환점을 도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광판을 봐야 됩니다. 그건 사실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국민 여론이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건데 그게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거둔 게 없고 도대체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의 초점이 뭔지 중심이 어디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서 비롯됐고 대통령이 이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의 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뭐 야당과 원활한 소통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당하고라도 대화나 소통을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소장님은 이 지지율 반등의 해법으로 뭐 의료 대란 사태 해결 말고 또 뭐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최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어서 저는 최대 난관은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뭐 대략 한 11월쯤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대표 본인 차기 주자 지지율 이런 것 이 세 가지가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석 명절 정치 이슈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